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 헤리티지 팰리스의 아침은 값비싼 고요함으로 시작됩니다. 유럽의 고성을 본뜬 정문과 흐트러짐 없이 관리된 조경, 그 속을 미끄러지듯 오가는 고급 세단들. 이곳의 시간은 바깥 세상보다 한 템포 느리게 그리고 우아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한 달 전 이 고요한 성에 새로운 경비원 이정우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68배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이정우는 첫날부터 헤리티지 팰리스의 우아한 무질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에 붙은 비닐 라벨은 떼고 버리셔야 합니다. 선생님, 주차선에 정확히 맞춰주셔야 다른 분들이 편합니다. 칼같이 각 잡힌 경비복과 좀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뚝뚝한 얼굴. 이정우는 마치 군대의 신병훈련 교관처럼 입주민들의 일상을 교정하려 들었어요. 처음에는 깐깐한 노인네 정도로 치부하던 입주민들의 불만은 하루하루 커져갔습니다. 그 불만의 정점에는 입주자 대표이자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 김진태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2차관까지 올라간 이른의 김진태에게는 평생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운명의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김진태의 벤츠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운전기사가 주차선을 10cm 정도 넘어서 주차했어요. 이정우가 다가갔습니다. 기사님, 주차선을 맞춰주시겠습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진태가 차창을 내렸습니다. 이 영감, 지금 내 운전기사한테 훈계하는 건가? 내가 누군지 몰라? 김진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사람의 위압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허리를 굽히는 대신 김진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규칙은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표님. 그 순간 김진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십 년간 아래 사람들에게 받아온 존경과 굴복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노인이 자신 앞에 서 있었거든요. 뭐,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거야? 김진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이정우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거 알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내 허락이 있어서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진태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영감아. 좋아, 두고 보자고. 그날 이후 둘의 충돌은 헤리티지 팰리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진태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이정우를 닥달했고 이정우는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죠. 입주민들은 대부분 김진태의 편에 섰어요. 경비원 주제에 왜 저리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대표님한테 버릇없이 구는 걸 보니 정말 가관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깐깐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닌 거대한 진실을 향한 집요한 탐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이정우는 아파트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벽면에 작은 금 계단 난간의 미묘한 휨, 엘리베이터 문틀의 조그만 어긋남까지도 그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균열의 위치, 크기, 방향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경비원의 것이 아닌 전문가의 그것이었어요. 시작됐군.
이정우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이정우. 천장에 콘크리트 기둥을 두드려 보니 예상과 다른 공허한 소리가 났어요. 작은 망치로 기둥 여러 곳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속이 비었어.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진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순찰 중입니다. 시설물 점검도 경비원의 업무니까요. 시설물 점검? 그런 건 관리사무소에서 전문업체 시켜서 하는 거야. 당신은 그냥 문지기나 하면 돼. 김진태는 이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일에 코 들이밀지 마. 여기는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김진태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태의 눈이 위험하게 좁혀졌어요. 이 고집센 늙은 경비원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하 주차장에서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이놈이 뭘 알고 있는 건가? 김진태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이정우.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진태가 그토록 감추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정우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부터 시작된 길고 험난한 진실 추적의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정우의 순찰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경비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건물 전체를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밤 순찰을 돌던 이정우는 백삼동 화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깐 보도블록 몇 개가 미세하게 융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정도의 작은 변화였지만 이정우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정우는 장갑 낀 손으로 블록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훑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진동, 블록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의 흐름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집안이 움직이고 있어. 그 순간 이정우의 뇌리에 28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직전 바닥 타일이 미세하게 들뜨기 시작했던 그 불길한 전조들. 당시 건축구조 기술사였던 이정우는 그 신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안 돼. 또 시작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소장이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이정우 씨. 무슨 일이세요? 백삼동 화단 쪽 보도블록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 침하 현상이 의심되니까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정우의 제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무엇보다 김진태 대표가 이정우를 못마땅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게 정밀 진단이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입주민들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보죠. 하지만 안전 문제는 이정우 씨, 괜한 걱정 마세요. 이 아파트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최신 공법으로 지은 건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김 소장은 이정우의 말을 단호히 묵살했습니다. 사실 김진태에게서 이정우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이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번인 날이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곳곳을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요.
지하 주차장의 기둥부터 외벽의 미세한 균열까지 그의 눈은 평범한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 개의 건물을 세우고 또 무너지는 것을 막아온 전설적인 건축 구조 기술자의 예리한 관찰력이었어요. 그의 의심에 확신을 더한 것은 며칠 후 일어난 작은 소동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101동 1502호의 젊은 아내가 급하게 경비실로 뛰어왔어요. 갓 결혼한 20대 후반의 신혼부부였죠. 저희 집 벽지에 금이 갔는데 이게 원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이상해서. 이정우는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벽 한쪽에 가느다란 금이 지그재그로 뻗어 있었어요. 이정우는 무릎을 꿇고 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지를 살짝 들춰보고 손바닥을 대고 진동을 느끼고 심지어 귀를 대고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어머, 아저씨가 뭘 그렇게 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는 경비원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측정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마감재의 균열이 아니었어요. 내력벽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구조적인 결함의 신호였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네, 뭐가 심각해요? 이 균열은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요. 젊은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전 재산 털어서 산 집인데. 일단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사진 찍어 두시고. 이정우는 몰래 소형 카메라로 균열 부위를 촬영하며 상세한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균열의 깊이, 길이, 방향, 그리고 주변 벽체의 상태까지 전문가다운 세심함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이정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작됐군. 예상보다 훨씬 빨라. 그의 내면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겉보기엔 화려한 성이었지만 속은 이미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균열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정우는 자신의 쪽방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대명건설이 시공했던 여러 건물들의 설계도면과 구조 계산서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진태, 당시 대명건설 회장. 이정우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의 근원이 누구인지 이정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절대로. 이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이정우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02호의 균열을 확인한 후 그는 단순한 경비 업무를 넘어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어요. 심야 순찰 시간을 이용해 이정우는 아무도 찾지 않는 아파트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지하 기계실, 축축한 저수조, 복잡하게 얽힌 배관이 지나가는 공동구까지. 지하 3층 기계실 입구는 평소에 잠겨 있었지만 이정우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콘크리트 기둥을 하나씩 두드려보고 주머니에서 꺼낸 철근 탐지기로 내부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을 스캔하자마자 이정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럴 수가.
설계 도면상 들어가야 할 철근의 절반도 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둥 곳곳에서는 공극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재를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감행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정우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촬영했어요. 기둥의 내부 구조, 철근의 배치 상태, 콘크리트의 공급 부위까지 전문가다운 세심함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증거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저수조 옆 벽면에서 이정우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샘플을 간이 측정기로 검사해 보니 강도가 설계 기준의 60%에도 못 미쳤어요. 모래 비율을 높여서 시멘트를 아꼈군. 이정우는 작은 봉투에 콘크리트 샘플을 조심스럽게 담아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나중에 정밀 분석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의 수상한 행적은 결국 김진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그 늙은 경비가 밤마다 지하를 쑤시고 다닌다던데 뭔가 수상해. 다른 경비원이 김진태에게 보고한 것이었어요. 김진태는 즉시 이정우를 경비실로 호출했습니다. 이정우, 당장 올라와. 경비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김진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건가? 당신은 여기 경비원이지 탐정이 아니야. 이정우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진태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순찰 중이었습니다. 시설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제 업무입니다. 시설물 확인? 웃기고 있네. 김진태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지하 기계실에 들어가서 뭘 한 건가? 다른 경비원들은 그런 데까지 안 들어가는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정우의 태연한 대답에 김진태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해. 김진태는 이정우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위협했어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하지만 이정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진태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표님께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순간 김진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정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뭔 소리야? 민감하다니. 아무것도 숨길 게 없으시다면 제가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별 문제 없을 텐데요. 김진태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고집센 늙은 경비원이 뭔가를 눈치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이정우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혹시 문제가 발견되면 입주민들께 알려야겠죠. 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김진태의 협박은 이정우에게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김진태가 이 아파트의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날 밤 이정우는 자신의 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어요. 대명건설 시공 건물 붕괴 참사, 사망자 12명, 김진태 대명건설 회장, 하청업체 책임 주장하며 무혐의, 구조적 결함 은폐 의혹에도 수사 종료. 그리고 사망자 명단 맨 위에는 이강현, 45세,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정우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강현아, 아빠가 꼭 복수해 줄게. 이번엔 김진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정우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건설사 대명건설의 회장으로서 김진태가 마지막으로 지휘했던 작품이 바로 헤리티지 팰리스였어요. 그는 아들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았지만 김진태를 추적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진태를 찾아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곳이 하필 자신이 설계에 관여했던 이부실 아파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정우는 주머니에서 오늘 채취한 콘크리트 샘플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놔둘 수는 없어. 그의 복수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정의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 카페에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헤리티지 팰리스 부실 공사 고발합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이정우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과 상세한 구조 분석 데이터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이정우의 기대와 달리 세상은 조용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진태가 고위 공무원 시절 쌓아 올린 인맥과 금력의 방패는 생각보다 견고했거든요. 투서는 번번이 담당자 선에서 반려되거나 아예 묻혀버렸어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의 명품 아파트를 건드리기엔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오히려 위기는 이정우에게 찾아왔습니다. 김진태가 그의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일용직 경비 주제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내가 똑똑히 밝혀주지. 김진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정우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이 통째로 지워진 듯 이정우는 그저 평범한 일용직 노인일 뿐이었어요. 이정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의 죽음 이후 그는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신분을 버리고 철저히 숨어 살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김진태는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정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입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1502호의 신혼부부에게 자신이 촬영한 지하 기둥 사진들을 보여주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이 아파트, 겉만 멀쩡할 뿐입니다. 젊은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 집 아래 기둥이 이런 상태라고요? 네.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나 태풍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하지만 젊은 아내가 남편의 말을 끊었어요. 잠깐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진들도 어떻게 찍은 거고요? 이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젊은 시절에 건설 일을 조금.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아파트가 부실공사라는 건 아니겠죠? 젊은 남편도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산 집인데요. 그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자신들의 안식처가 위험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정우를 이상한 노인 취급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여보, 이분 말씀 듣지 말아요. 뭔가 이상해. 맞아. 그냥 겁주려는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부부가 김진태에게 이 사실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대표님, 이정우 경비원이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사진들 보여주면서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겁주고 있어요. 김진태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드디어 이정우를 제거할 명분을 찾은 거예요. 이제 모든 입주민이 이정우를 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저 경비원 정말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우리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요? 김 대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런 분한테 버릇없이 구고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김진태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동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진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비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우라는 자입니다. 아, 그 고집불통 영감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자가 최근에는 입주민 집까지 찾아가서 우리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1502호 부부가 직접 저에게 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아파트의 명예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런 경비원은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김진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찬성합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어요. 맞아요. 당장 해고시켜야 해요. 전 재산이 이 집인데 집값 떨어뜨리는 소리 하는 사람은 못 참겠어요. 입주민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정우의 해고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진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 이정우 그놈 당장 짐 싸라고 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됐어. 내일까지 나가라고 통보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날 저녁 김 소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이정우 씨, 죄송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이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내일 오후까지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포기의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김진태는 이정우를 쫓아내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풍의 전야에 불과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 날 오후 이정우는 쓸쓸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낡은 옷 몇 벌과 개인 물품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숨겨뒀던 진짜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이정우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20년간 김진태를 추적하며 모은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명건설 부실공사 백서, 헤리티지 팰리스 설계 도면, 원본, 그리고 아들 강연의 유품까지. 미안하다 강연아. 아빠가 실패했네. 이정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때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오네. 이정우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철도 아닌데 이상하게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되자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한 광경이었어요. 이정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비가 오면 그는 지하 주차장을 걱정했어요.
이미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폭우까지 내리면 집안이 더욱 약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녁 8시, 이정우는 마지막 짐을 챙겨 경비실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쫓겨나는 신세라도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아파트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렸어요. 이정우는 균형을 잃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뭐지? 곧이어 더 큰 진동이 왔어요. 경비실 선반에서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악! 뭐야, 지진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정우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아파트 중앙 로비에 화려했던 대리석 바닥이 지그재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균열이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석고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 안 돼. 잠옷바람에 입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오는 젊은 엄마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오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가득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고급 세단들을 덮쳤고 차량 경보음이 아비규환처럼 울려 퍼졌어요. 내 차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TV 방송국 취재진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 강남 헤리티지 팰리스에서 원인 불명의 구조적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 입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순식간에 천국 같던 아파트는 생지옥으로 변했어요. 비에 젖은 입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향하는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김진태는 사색이 된 얼굴로 현장을 수습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입주민들의 분노가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표님? 500평 펜트하우스에 살던 박 여사가 김진태에게 달려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아파트라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산 집인데 내 전 재산이 다 깔려 있다고.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입주민들의 원성에 김진태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진태의 시선이 아파트 정문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짐가방을 든 이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진태는 분노와 공포에 이성을 잃었어요. 모든 게 이정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 때문이야. 김진태가 이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 놈이 저주를 퍼부어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내가 이상한 소리하고 다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김진태는 경비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정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장 이 아파트에서 꺼져. 내 놈 낯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정우는 담담했습니다. 김진태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어요. 대표님,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뭐라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김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정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너 정체가 뭐야? 하지만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어요. 이정우, 너 어디가? 대답해.
김진태가 소리쳤지만 이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봤어요. 김진태가 왜 경비원에게 저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침내 정의는 패배하고 거대한 비리의 성은 진실을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폭우는 밤새 계속됐고 헤리티지 팰리스는 더 이상 화려한 성이 아닌 불안과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챕터 6 열쇠, 판도를 뒤집는 마지막 조각. 그날 밤 입주민들은 인근 호텔과 체육관으로 임시 대피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하룻밤이었어요. 비싼 잠옷 차림으로 체육관 바닥에 누워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1502호의 젊은 남편 박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분노 속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너무했나? 이정우 경비원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균열을 보여주며 위험하다고 했을 때 자신은 오히려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심지어 김진태에게 고발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박수연은 잠이 오지 않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체육관을 빠져나와 헤리티지 팰리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는 경찰 라인이 쳐져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박수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우 씨가 뭔가 남겨둔 게 있을까? 경비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에 있는 낡은 사물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박수연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열쇠를 주었습니다. 사물함에 맞는 열쇠였어요. 이거 이정우 씨 거겠지? 사물함을 열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사물함이 열렸어요. 그리고 박수연은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물함에는 옷가지 대신 헤리티지 팰리스의 설계도면, 원본 뭉치와 구조 계산식이 빼곡히 적힌 노트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두꺼운 파일에는 대명건설 부실공사백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대명건설이 시공하다 붕괴된 여러 건물들의 사진과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대명건설 시공 건물 연쇄 붕괴 사건. 사망자 총 12명, 부상자 30여 명. 박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희생자 명단을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단 가장 위에 이강현 당시 45세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강현, 이정우, 설마. 박수연은 급히 다른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그러자 이강현의 신분증 사본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이정우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들, 이정우 씨 아들이었구나. 박수연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 경비원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가 이 아파트에 온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파일을 계속 넘기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명건설의 회장이 바로 김진태였다는 것, 그리고 헤리티지 팰리스가 대명건설이 마지막으로 시공한 건물이라는 것까지. 김진태 대표가 그때 회장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어요. 강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내처럼 죽게 놔둘 수는 없어. 김진태, 이번엔 내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박수연은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정우는 단순히 까다로운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 20년간 복수를 준비해온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또 다른 참사를 막으려는 정의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지? 박수연은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진실을 말하려던 이정우를 오히려 내쫓은 자신들, 그리고 결국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그때 박수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때 사회학과에서 만난 선배로 지금은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정민호였어요. 정의로운 기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죄송합니다. 새벽에. 수연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선배, 제가 지금 뭘 좀 발견했는데,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연은 숨가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정우의 정체, 대명건설의 과거, 김진태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민호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네, 여기 증거 자료가 산더미예요.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과거 사건 자료, 구조 분석 데이터까지 다 있습니다. 좋아, 내가 지금 갈게. 절대 누구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 특히 김진태한테는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수연은 사물함의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 아저씨, 죄송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박수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햇살이 비에 젖은 헤리티지 팰리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웅장해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정민호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박수연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거 완전히 대형 특종이야. 김진태가 정말 이런 일을. 선배, 이 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정우 아저씨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물론이지. 내가 책임질게. 정민호는 카메라를 꺼내 자료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김진태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튿날 오전 10시 헤리티지 팰리스 정문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룻밤새 정민호 기자의 특종 기사가 인터넷을 강타했거든요. 강남 명품 아파트 붕괴, 20년 전 참사와 연결고리 발견, 대명건설 회장 김진태, 부실공사 은폐 의혹, 경비원으로 잠입한 구조기술사의 충격 고백. 기사가 나가자마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각종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고 SNS에서는 김진태를 규탄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진태는 급히 위기관리 전문 홍보회사를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 대표님, 일단 해명 기자회견을 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진태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권력과 돈으로 위기를 넘겨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헤리티지 팰리스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고 분노한 입주민들도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김진태는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헤리티지 팰리스 사고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먼저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입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진태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고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집안 침하가 원인이며 시공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대명건설 시절의 사건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때였습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어요. 차량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토교통부 특별안전조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뭐지? 저 사람들은?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조사팀원들은 김진태의 기자회견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인파 속의 한 사람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박사님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최종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취재진과 입주민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조사팀이 존경하며 인사하는 상대는 바로 이정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이정우는 어제까지의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경비원의 얼굴이 아닌 수십 년의 연륜과 지혜가 깃든 학자의 풍모를 하고 있었어요. 김진태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우 박사는 조사팀장에게 가볍게 고갯짓한 뒤 천천히 김진태 앞으로 걸어갔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이군, 김진태. 이정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 지금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김진태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정우, 너는 대체 내가 누구냐고? 20년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데 벌써 잊었나? 이정우는 김진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20년간 쌓인 분노와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네가 무너뜨린 쇼핑몰에서 내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지.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이정우의 목소리만이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자네는 그때도 똑같이 하청업체 탓을 하며 빠져나갔고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는 안 될 걸세. 이정우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조사팀원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화면에는 이정우가 몰래 촬영했던 지하 기둥의 내부 철근 사진과 상세한 구조 분석 데이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헤리티지 팰리스는 자네의 탐욕이 만든 거대한 무덤이야. 명백한 부실 공사의 증거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부족한 철근, 불량한 콘크리트, 의도적으로 생략된 구조재들까지 내가 직접 그 증거를 모아왔거든. 김진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20년간 복수를 계획하신 건가요? 김진태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대명건설 사건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정우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 구조 기술사였죠. 사람들은 저를 닥터리라고 불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건설업계 기자들이 놀랐어요. 닥터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20년 전 제 아들 이강현이 대명건설의 부실 공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회장이었던 김진태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갔죠. 이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진태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그가 사는 곳이 하필 자신이 마지막으로 부실하게 지은 이 아파트라는 것을요. 김진태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입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의 부실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복수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이곳에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우는 입주민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을 구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저를 내쫓으셨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니까요. 그 순간 박수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정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해서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전설적인 건축 구조의 대가 닥터리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의 완전한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정우 박사의 폭로가 있은 지 사흘 후 검찰청에는 김진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고발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김진태는 결국 자수했어요. 김진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진태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이 스며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이정우, 내가 졌다. 완전히 졌어. 김진태와 함께 부실공사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모두 구속되었어요. 이정우 박사가 수십 년간 집요하게 추적하며 모아온 증거는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에 차고 넘쳤거든요. 헤리티지 팰리스는 정부의 직접 관리하에 전면적인 보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정직한 자재로 속부터 다시 세워지는 아파트의 모습은 마치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신뢰와 양심을 되찾는 과정처럼 보였어요. 공사를 총괄 감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정우 박사였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요청한 것이었죠. 박사님께서 직접 하시면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입주민들은 이정우 박사에게 수없이 사과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정우는 조용히 사양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따로 만났습니다. 박수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정우를 따라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정우가 쫓겨났던 기억이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누가 경비원의 말을 쉽게 믿겠어요? 이정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 그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박수연 씨, 건축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대학 때 잠깐 공부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원이지만요. 건축학도였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건축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진짜 사람을 위한 건축 말이에요. 이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제도기 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 아들 강현이의 유품입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구조기술사가 되려던 아이였죠. 박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걸 박수연 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강현이가 하려던 일을 대신해 주세요. 저에게요? 이런 소중한 걸. 건물은 기술로만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그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박수연 씨라면 그런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제도기를 받았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선생님과 강연 씨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완벽하게 안전을 되찾은 헤리티지 팰리스 1층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이정우 박사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수현과 그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박수현은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2살 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빠, 저기 할아버지. 아이가 이정우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정우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응답했어요. 박수현 부부는 이정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박수현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박수현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정우가 준 제도기로 시작한 그의 새로운 인생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오,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정우의 눈에 기쁨이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언제 들어도 희망적이었거든요. 아이가 이정우의 무릎에 앉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지키고 있단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우와, 멋져요. 이정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들 강연에 대한 복수를 넘어 무너진 세상의 기둥 하나를 바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정우는 묵묵히 다음 세대가 살아갈 안전한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다른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이정우의 감리를 거친 진정으로 안전한 건물들이었어요. 강연아, 아빠가 해냈구나. 이제 내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이정우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평화로운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질녘 헤리티지 팰리스의 모든 창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진정한 보금자리가 된 그곳에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이정우 박사의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